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은 항상 여기서부터 하죠. 우리가 이제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문법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문법이 뭐냐? 라는 질문에 문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죠. 문법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해. 저거 맨날 들었었는데 지겨워. 이런 생각 들잖아. 왜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한국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국어 문법밖에 안 들어있어요. 한국어 문법. 그러니까 이게 영어 문법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최대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워질 정도로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필기하다 보면 이 앞부분 필기 생략하고 쓰는 사람들 많은데 다 쓰세요.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만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문장을 만드는 방법. 이게 문법이다. 그러면 문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면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면 그걸 문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럼 이제 동사는 뭐냐라는 질문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동사가 뭐냐라고 하니까 동사는 그 왼쪽에 주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 중에서 동사라는 것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동사라고 하는 것을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본 거죠. 동사를 두 가지로 나눠보니까 첫 번째는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동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동사라는 것과 타동사라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자동사랑 타동사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뒤에다가 목적어라는 것을 쓸 거냐 말 거냐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나올 것이고요. 자동사라면 목적어가 나오지 않겠죠. 다시 한번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니까 어떤 게 있다?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더라. 그럼 불완전 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보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잠깐만 여기까지 잠깐 멈춰서 결론을 좀 내려봅시다.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냐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사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론적으로 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시다. 결론적으로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왼쪽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자가 나와야 돼요.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자가. 근데 내가 주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행위자라고 말했어요. 이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사의 뒤쪽으로는 이 동사의 뒤쪽으로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게 누구다?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요. 보어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가 될 수도 있죠. 부사는 동사 수식하는 거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구조가 되더라. 결국 이 모습. 동사가 있으면 그 왼쪽에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뒤쪽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다. 됐죠?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사 있잖아. 이러한 동사를 보니까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동사를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수, 그리고 시제, 그리고 태. 동사를 딱 보는 순간에 수와 시제와 태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뭐니 해도 시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린 그런 것을 진짜 동사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짜 동사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면 그 가짜 동사라는 녀석을 조금 유식하게 준동사라고 부른 거예요. 오케이? 결국 준동사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좀 말이 너무 긴데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준동사의 정의. 항상 우리 문법은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준동사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준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것.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동사의 역할은 못하는 것. 이게 준동사의 정확한 정의죠. 오케이? 이보다 정확한 준동사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내가 썼어요. 잘 썼잖아? 그래서 동사의 성질이 뭐냐라는 질문 먼저. 동사의 성질이 뭔데요? 라고 하면 동사의 성질이 바로 이 녀석이죠. 이게 바로 동사의 성질이에요. 그 왼쪽에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동사의 성질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동사의 역할이 뭡니까? 라는 거죠. 동사의 역할이 뭡니까? 동사의 역할이 뭐예요? 문장 속에서 동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써있잖아요. 시제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라는 말은 이 동사의 역할이 뭐다? 시제라는 건데 시제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준동사는 이렇게 해볼게요. 준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죠. 너희가 알고 있는 준동사 종류 세 가지죠. 어떻게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맞아요. 부정사. 두 번째로는 동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생김새를 조금만 살펴보니까 부정사 어떻게 생겼어요? 보통 부정사라고 하면 투부정사를 말하죠. 그죠? 투부정사 어떻게 생겼어?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죠.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동명사라는 거 혹시 어떻게 생겼어요?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ing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분사라고 썼을 때 그 분자가 한자로 나눌 분자를 쓰는 거잖아. 그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다? 동사 원형의 ing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거나 아니면 pp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죠? 전부 다 공통적으로 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동사 뒤에다가 s나 es를 붙일 수 있고 d나 ed를 붙일 수 있고 그 앞에다가 will을 붙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어떤 것에도 그런 것들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시제를 나타낼 수 없대요. 동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대요.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를 조금 바꿔보면 얘 할 일이 없어 이거죠. 얘는 동사는 동사인데 할 일이 없어 이거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할 일이 없는데 왜 씁니까? 할 일도 없는데 뭐더러 썼어? 이런 거죠.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야.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죠. 동사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이에요. 동사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 잠깐만 잘 생각해봐. 영어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품사랑 문장 성분을 생각해보면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어떻게 세 가지야?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거 말고 역할은 없어요. 오케이? 역할이라고 부를 만한 건 딱 세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딱 생각해봐. 없네. 이거밖에 없어. 딱 세 가지예요. 오케이? 명사, 형용사, 부사. 그러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왜 씁니까? 준동사를 왜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 역할 말고 다른 역할 시키려고. 시제 나타내는 거 말고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가 있는 거죠. 명령부가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준동사 누구 있어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 우리 오늘 배우겠지만 바로 to가 있고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to, 그리고 ing. 맞아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가 to, 그리고 ing, 그리고 pp 이렇게 말하면 되죠. 됐죠? 이 각각이 뭐인지는 잘 아시죠? 마지막 해볼까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to, 기본적으로 to라는 애가 있고 그런 다음에 ing라는 게 있죠.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요 ing는 뭡니까? 분사구문.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거니까 부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건 결국 이런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준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준동사라는 것이 뭡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잠시 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 역할 말고 다른 역할. 그 역할이라는 것은 명형부. 오케이? 이런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부정사부터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순서가 부정사를 배우고 동명사를 배우고 분사를 배우고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야. 그죠?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건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준동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 있잖아. 그럼 공통적인 특성이 있지 않을까? 이걸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공통적인 특성. 자, 그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제목을 써볼게요. 준동사로서 준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왜 손이. 자, 표를 하나 만들어서 표를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우는 건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를 채워볼게요. 첫 번째, 여기 부정사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동명사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분사.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이렇게 있겠죠. 오케이? 공통적으로.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가로축은 내가 채웠으니까 세로축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준동사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거? 봐봐. 준동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준동사는 동사잖아. 가짜 동사. 그럼 동사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럼 동사의 특징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어요? 주어가 있다는 거죠.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합시다. 근데 내가 자꾸만 주어라고 하는 걸 행위자라고 써놨잖아. 이 이유가 뭐냐면 동사의 왼쪽에는 행위자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왼쪽에 나온 행위자를 주어라고 불러요. 그걸 주어라고 불러요. 근데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라 할지라도 행위자는 있어야 돼요. 즉 가짜 동사의 행위자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의미상 주어죠. 의미상 주어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의미상 주어라고 배우면 it, of, to, it, for, to 이딴 것만 기억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의미상 주어가 뭔데? 라고 생각해 보셔야죠.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동사의 행위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요. 그럼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 주어가 존재하니까 동명사에 대해서도 분사에 대해서도 의미상 주어가 있겠죠. 왜? 다 가짜 동사니까. 됐어요? 이게 먼저 하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어 또는 보어잖아요. 잠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뒤에 목적어가 있다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적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었죠. 목적어를 동사 뒤에 그냥 쓸 거냐. 아니면 그렇지. 목적어를 앞에 당겨 놓을 거냐. 목적어를 앞으로 당긴 거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뭘 따질 수 있다? 태라고 하는 것을 따질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암기하시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의를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죠? 다음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이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봐봐. 잘 들어봐. 지금 이야기는. 원래 영어에서는요. 문장을 쓸 때 주어를 쓰고 나서 동사를 썼어요. 가장 기본 구조죠. 그죠? 근데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썼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거야. 할 말이 더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주어 동사를 쓰고 주어랑 동사를 또 쓴 거야. 근데 우리 원칙에서 어긋나잖아. 주어 동사는 반드시 몇 번만? 한 번만 쓰기로 했는데 주어 동사를 또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녀석이 누구야? 접속사야. 그래서 접속사를 요 사이에 써주고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쓴 거죠. 근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더 길어졌어. 이 뒤에다가 주어랑 동사를 또 쓰고 싶어. 그게 뭐가 필요한 거야? 또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접속사를 또 썼어. 말이 또 길어졌어. 이 새끼는 말이 되게 많아. 또 쓴 거야. 계속 길어질 수 있죠. 근데 잠깐만. 공통점은 뭐냐면 영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썼었어.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고. 또 할 말 있어?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고. 자꾸만 이렇게 연결을 했던 거야. 근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니까 문득 야 이거 좀 말이 너무 긴데? 귀찮아. 그리고 말을 하다 보니 여기 나오는 주어나 여기 나오는 주어나 똑같아. 뭐 했던 말을 또 하나? 귀찮아. 그래서 얘를 지웠어. 쓰지 말자. 어차피 똑같은 거. 야 그럼 원칙에서 어긋나는데? 그래서 접사를 지웠어. 주어가 지워졌으니까. 그럼 접사도 지워지고 주어도 지워진 거야. 근데 잠깐만 문제가 생기지.
그럼 이 동사는 야 그럼 이 동사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던 거지. 야 그러면 접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까 시제를 빼자. 시제를 빼버리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준동사인 거야. 됐어요? 이해돼요? 준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원래는 시제를 가진 동사였는데 좀 짧게 쓰다 보니까 준동사라는 녀석을 만들어준 거야. 막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그럼 얘는 주어 자리, 얘는 명사 자리에 집어넣고 얘는 형사 자리에 집어넣고 얘는 부사 자리에 집어넣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이해되세요? 준동사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했겠지. 말이 짧아졌으니까. 접사도 안 쓰고 주어도 안 쓰니까 글이 짧아지네. 좋다. 신나게 썼지.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잘 생각해봐. 여기서는 접속사, 주어,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였기 때문에 얘는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 정확하게. 이런 거죠. 라는 거 오늘 학원에 왔는데 조금 지각을 했어. 좀 지각을 해서 이렇게 학원에 왔어. 근데 내가 by라는 단어를 사용했어. by라는 단어를 썼어. 준동사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 to by를 썼다고 생각합시다. to by라는 단어를 말했어. 그럼 라누가 그 말을 듣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신난다.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근데 to by라는 단어 듣고 나서 라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새끼들 나 없을 때 먹었네. 제가 벌써 사줬나 보다. 기분 나빠가 될 수도 있죠. 이해돼요? 아주 간단한 예지만 to by라고 시제를 쓰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발생할 일인 건지 이미 발생을 한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시제가 없으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 그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문제가 생겼잖아. 그럼 문제가 생겼으면 쓰지 마? 이제부터는 쓰지 마. 아예 문제를 해결합시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이 준동사에 대해서도 얘가 기준점을 봤을 때 기준점과 같은 시기에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기준점보다 이전에 발생을 한 건지 정도까지는 구분하자. 준동사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완료 시제, 진행 시제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구분은 하자. 얘랑 같은 시기에 발생한 건지 그 전에 발생한 건지까지만 구별하자. 그래서 준동사의 시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요. 왜냐하면 준동사가 뭐라고 그랬어? 시제가 없는 동사라고 했지. 시제가 없는 동사에 대놓고 시제를 말하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정리. 준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 그 시제가 아니라 주절 동사랑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랑 같은 시기냐 아니면 그 전에 발생한 것이냐 이걸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만 써주자면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치냐 아니면 불일치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일치냐 불일치냐 이해되세요? 누구랑 일치하는 거야? 주절 동사. 시제를 가진 주절 동사와 일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일치 그 전 사건이냐 이것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준동사의 시제인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이해해야 되고 어렵잖아. 그래서 사실 이게 중3 과정에서 보통 나오게 돼요. 알겠죠? 이건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등부 과정에서는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또 한 가지를 더 말할 수 있죠. 준동사라는 것에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이야기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부정은 저 부정사 이런 부정 아니고요. 니게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니게이션이 뭐냐면 not을 어떻게 붙일 건데 이건 거죠. 근데 그게 동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생각해봐.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마십니다. 라고 썼어. 이에 대한 부정문이 뭐야? 아닌 내가 커피를 마십니다. 내가 커피가 아니다를 마십니다. 아니죠. 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정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야? 바로 준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니 동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부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로축과 가로축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모양을 채워보도록 하자고요. 의미상 주어인데요.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무조건 뭘 써야 돼요?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무조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뭘 쓰냐면 목적격을 쓰게 돼 있어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이라는 형태를 써요. 목적격.
왜 목적격이 나오는지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요.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뭘 쓴다? 소유격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동명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희승아, 눈 떠야 돼. 5초 이상 눈 감으면 자는 거야. 자, 갑시다. 다음에 갑시다.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분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명사를 써요. 얘는 왜 격이라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분사는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냥 명사가 있으면 돼요. 그 명사에 대한 격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됐죠? 오케이? 다음에 태라는 건데 태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능동이라는 것과 수동이라는 것이 있었죠.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BPP였죠. BPP. 그러니까 부정사에 대해서 능동형이다. 동사를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돼?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근데 수동을 쓰고 싶대요. 내가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도 쓰고 싶은데 수동이라서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도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모양이 to, be, pp라는 형태를 써주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동명사는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냥 ing 쓰면 되는 거죠. 그냥 ing를 쓰든지 아니면 bpp를 쓰고 싶다면 pp에다가 ing를 붙이지 않습니다. 과거분사에다가 ing 붙이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잖아? 그럼 뭐 써야 돼? being pp라는 모습이 되겠죠. being pp요. 됐죠? 다음에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분사는 좀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되는 거니까 현재분사 ing, 능동일 때는 현재분사 ing를 쓰시고요. 과거분사, 수동이니까 과거분사 pp를 그냥 써주시면 되죠. 간단한 이야기죠. 자, 그런 다음에 시제.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만 더 합시다. 일치는 단순 시제라고 하고요. 불일치는 완료 시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 일치, 완료 불일치. 이렇게 해요. 단순 일치, 완료 불일치.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시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죠. 여기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얘를 현재라고 한번 해봅시다. 현재가 있는데 현재보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띡 발생을 했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린 그것을 과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근데 그 과거의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쭉 지속되어 오면 기준점까지 지속되어 오면 우린 그걸 뭐라 불렀어요? 우린 그것을 완료 시제다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럼 결국에 기준점 현재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두 개네요. 어떻게 두 개야? 과거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 맞아요? 완료 시제도 어쨌거나 기준점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준점을 과거로 옮겨볼게요. 과거가 있죠.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어떻게 나타낸다? 여기를 나타내죠. 그게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럼 공통점을 찾아냅시다. 옛날 이야기. 기준점이 어디든 기준점이 현재건 과거건 어쨌거나 기준점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뭘 쓰게 된다? 옛날 이야기는 무조건 have pp라는 모습을 쓰게 되죠. 맞아요? 그럼 머릿속에 have pp를 쓰겠다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요. 맞습니까? 자, 요거는 흘려들으세요. 이건 가볍게 흘려들으세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할 거니까. 우리 혹시 가정법 배운 적 있죠? 가정법 배웠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 뭐예요? 막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조동사 have pp를 쓰죠. 조동사 have pp 쓴다고요. 조동사 have pp가 뭐였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죠. 옛날 일이요. 맞아요? 어찌됐건 have pp가 들어가면 옛날 일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됐죠? have pp는 옛날 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치, 불일치. 됐죠? 그래서 부정사에 대해서 단순이야. 뭘 써야 돼? 정말 그냥 단순하게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시면 되죠. 근데 그 부정사에 대해서 완료를 쓰고 싶대요. 옛날 이야기 하고 싶대요. 내가 to 부정사 도 쓰고 싶은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have pp.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수학처럼 더하면 되는 거죠. to 쓰시고요. 동사의 원형이 내려오다 have를 만났죠. 그냥 have 쓰시면 되죠. pp는 그냥 쓰시는 거고요. to have pp라는 모습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완료 부정사의 생김새는 to 한 다음에 have pp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to have pp. 됐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 단순하면 그냥 ing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냥 ing를 쓰시고. 근데
완료형을 쓰고 싶다. 동명사인데 완료를 쓰고 싶어. 그럼 내가 동사원형의 ing도 쓰고 have pp도 쓰고 pp에다 ing 붙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모습이 having pp라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having pp. 다음에 분사는요. 분사는 단순할 때는 그냥 ing, 그냥 pp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완료형은 having pp를 쓰면 되죠. having pp라는 모습을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부정이죠. 부정은 간단합니다. 부정은 간단해요. 간단해서 어떻게? 무조건 어디에다가? 앞에다가. 누구 앞에다가? 준동사 앞에다가. 준동사 바로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준동사의 4가지 특징이에요. 됐죠? 요건요, 지난 시간부터 쭉 생각해봐. 우리가 첫 시간에 품사랑 문장 성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제 하고요. 그 다음에 태 하고요. 오늘 준동사,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기 전까지는 3가지죠. 3번의 수업을 하면서 이건 꼭 외워야 돼. 암기해. 라고 한 게 매 시간 되게 많았어요?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이건 꼭 외워야 돼. 라고 했던 건 첫 시간이 제일 많았죠. 첫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시제에 대해서 암기하라고 한 건 몇 개 없어요. 오케이? 그 태에 대해서도 암기할 건 몇 개 안 된다고요. 공식 정도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오늘 한 얘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암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런 거야. 내가 이거 암기 하나 했어요. 내가 이거 외웠어. 10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외워야죠. 근데 내가 이거 외워가지고 한 문제 풀 수 있어. 그럼 예문을 외우려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정사에도 적용되고 동명사에도 적용되고 분사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야. 다 들어간다고 이 얘기는. 어디서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문제 풀기도 편할 거고 이해하기도 편해질 거니까. 아시겠죠? 요거는 암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준동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준동사 자체에 대해서.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하시라. 준동사는 뭐다? 어쨌거나 시제 뺀 동사다. 시제를 뺀 동사다. 그냥 동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게 주어였었고요. 그게 태였었고요. 그게 시제에 대한 표현이었었고요. 그리고 부정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요 이야기를 하고요. 됐죠? 오케이?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이야.